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상가 임대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분쟁이 어떤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법률 일이다. 그게 민사든 형사든 법과 관련된 일이다.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에 관련된 이미지가 딱 요건 것 같아요. 실제는요. 이겁니다. 즉 공격하는 쪽이 법의 룰에 맞게 그 인정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득점할 수 있는 공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쪽 공격을 당한 쪽은 그 포인트를 안 잃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양쪽에 일단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둘 중에 누가 더 뭐 속된 말로 하면 덜 나쁘냐를 찾는 것이지, 덜 위법하냐를 찾는 것이지,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상을 주고 나쁜 사람이니까 벌을 하겠다는 관점이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가 어디서 오냐면요. 지금 요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거는 세 군데서 와요. 집주인과 둘이서 약정한 거,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민법, 요 세 군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합쳐서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가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는지를 확정한 다음 이제 치고받는 걸 구경을 하고 판사가 그래서 그래 포인트 몇 점 승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민사 분쟁의 과정입니다. 순서를 보시면요. 두 분이 약속한 게 1등입니다. 그 다음이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 다음이고요. 마지막이 민법입니다. 판사님에게 이기에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약정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상가건물 계약서 하실 때 무조건 계약서에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는 그냥 못 뒤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는 무조건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맺으실 때 다들 이제 무슨 생각하시냐면 요 말을 하면 이 좋은 계약 조건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원칙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요거 이하인 상가들만 법 적용 대상이었어요. 민법은 대등한 당사자사의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권리상 약자인 세입자들이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긴 법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자인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린 게 요거였어요. 그리고 요거 금액은 이제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을 해서 나온 금액이 요거 미친 사람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고 그래서 보호 규정이 일부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민법의 일반 조항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원칙상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일단은 지금은 이 대항력 규정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크든 작든 다 들어왔고 그래서 원래 임차권은 집주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집주인 말고 딴 사람한테는 내가 임차인임을 주장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걸 줬고요. 그래서 대항력을 줘서 내가 이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집주인뿐만 아니라 길 가는 아무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인도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하시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옛날에는 요거 안 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는데 요즘은 이거 안 하고 사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즉 상가 건물을 임대 받으셔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다 생겨요. 처음에 도입될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같은 모양으로 딱 도입이 됐거든요. 도입이 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택 쪽은 그 우선 면제권을 보강하는 쪽으로 막 갔고요. 상가 쪽은 이게 별로 필요 없다 보니까 임차 계약 기간 연장하는 쪽으로 이제 법이 계속 발전을 한 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차임 증가할 수 있는데 연 9%까지입니다. 보증금 9% 따로
차임 연 9%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올릴 수 있는데요. 이거 이상 올리는 거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첫 번째 버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도 권리가 있겠죠. 임대인의 권리는 그 임대기간 끝나면 임대금을 돌려다오라는 권리가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이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내가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임차인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거 공사하는 동안 내가 장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임차료를 안 주실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으십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강의실로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강의실로 쓰는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건물 상태 유지할 의무는 이제 집주인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보증금 나갈 때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동시행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가게를 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익비예요. 유익비는 뭐냐면요.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 갱신이 이제 그 합의갱신 아무 문제 없죠? 합의해서 몇 월 며칠까지 늘렸어요. 늘리신 거예요. 네. 이제 묵시의 갱신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약간 틀려요. 상인법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로부터 1개월 사이 그 5개월 동안 임차료 그러니까 차임 올려주세요. 아니면 뭐 조건 변경 안 해주면 나가세요라는 말을 안 하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기한이 도과가 되고 나는 계속 쓰고 있고 집주인도 시비 안 걸고 있는 상태가 조금 지나야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때는 민법상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나는 통고하고 1개월 뒤에 나갈 수 있고요. 집주인은 통고하면 6개월 뒤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요구권인데요. 요즘에 핫한 이슈인 거죠.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내가 집주인한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요구하셔야 됩니다. 언제? 아까 집주인이랑 똑같습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까지 요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신 요구만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받는 거지 집주인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항의 내용은 정확히는 이겁니다. 집주인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이놈의 방해라는 걸 입증하기가 겁나게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시가표가 없어요.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이 시점이 법문에는 명백히 없습니다. 앞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변호사 하나 써가지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원고는 피고에게 금 얼마 보통 이제 보증금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뺀 금액입니다. 금 얼마를 지급함과 동시에 임차인, 피고가 되겠죠 보통은. 임차인은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인도하랍니다. 즉 보면 임대인은 뭘 하면 되냐면요. 돈만 주면 돼요. 나는요. 건물을 줘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된다고요. 돈만 받는 문제는 심플한 문제라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존권은 여기잖아요.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사 분쟁을 열심히 싸우고 나면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싸움의 결과가 이분에게는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우리 쪽은 모든 걸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집행인데요. 우리나라의 집행은 자력구제, 즉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을 통해서 간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 필요 없잖아요. 여차하면 주면 되잖아요. 계산안의 범위고 버텨서 답이 나온다라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민사 분쟁은요. 결국은 이겁니다. 돈 주고 시간을 사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걸 얻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민사 분쟁을 싸워가지고 이겨갖고 거기서 뭘 받아서 나의 이 억울한 마음과 금전적 손해를 다 극복하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손해 금액 산정 자체를 매우 낮게 하고요. 길 가다가 사람을 찔러 죽여도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면 한 3억 주시면 될 거예요.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아갖고는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손해를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감정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더더욱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게다가 상대방, 임대차 분쟁의 상대방은 자기가 가장 많은 거를 틱 던져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집주인이 그냥 돈만 틱 던져주면 모든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 쪽은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걸 비워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한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다. 최소한 이거 할 동안은 해서 집행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일어나는 일이 현상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한 달치 더 내시면 한 2년쯤 버시는 거예요. 그 평균 내면. 네. 그러니까 한 보름치 월세를 더 내시면 내가 여기 쓰는 시간이 1년씩 늘어요. 월세는 계속 주던 대로 주면 되고. 그리고 그 싸우고 있는데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월세 올려달라는 순간 계약이 연장되는 건데. 우리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경영자신 거잖아요. 경영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그냥 경영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은 시간인 거고요. 어떤 내용들이라도 결국은 원하시는 위치에서 원하시는 시간만큼 장사를 하시면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거를 확보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법적 절차에 접근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환장하는 꼴도 보실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공사 건다고 그러라고 그래요. 못 내보냅니다. 뭐 집다리들 와서 막 영화처럼 막 드러내는 거요? 안 돼요. 그냥 단 한 분만 앞에 이렇게 서 계시면요,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민사는 형사처럼 잡아가고 이런 게 없어요. 결국은 돈 물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벌려고 장사하시는 거고, 돈 버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철저히 비용 관점에서 그냥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따져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져보자고요. 여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냥 코스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지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코스트 관점에 접근을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2번이 되십니다. 여기는 프로의 무대거든요. 선수로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시면 다치십니다. 감정적으로 다치고요. 돈도 많이 쓰시고요. 나의 경영 수단으로서 민사 분쟁에 응하거나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섰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적당한 가격에 프로 선수들 올려 보내시고, 그리고 여기 특히 임대차 분쟁은 결국은 집니다. 소송 결론은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론을 얻는 과정에서 쭉 뭐 유익비 같은 거 조금 회수하는 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가 있을 것이고, 이 시간의 경과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반응 움직임이 있어서 상대방의 사태 변화가 생겨갖고 나한테도 다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바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도 이기라고 하지 마세요. 시간만 끌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 목적은 시간인 거니까. 그럼 변호사는 좋아합니다. 제일 쉽거든요. 시간 끄기 아무렇지 않아요. 법원에서 시간 끄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철저하게 민사 분쟁에 관련돼서, 특히 요 상가 임대차 분쟁에 관련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